제일 첫 경기 보스턴 대 클리블랜드인데 얼마 전에 바로 직전 경기 때 보스턴이랑 클리블랜드랑 붙었었죠. 그때도 보스턴이 홈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120대 113. 클리블랜드가 이제 진짜 아깝게 핸디권에서도 마헨을 했거든요. 보스턴이. 클리블이 프렌 할 뻔했는데 아깝게 못했는데 저 경기는 이미 좀 당락이 정해진 상황에서 막바지에 보스턴이 조금 클리블랜드한테 좀 쉽게 줬어요. 쉽게 줬었는데 요즘에 눈에 띄는 건 일단은 클리블랜드가 그 경기에 모블리가 또 없었다는 점. 모블리가 없었고 보스턴은 딱히 결장이 없습니다. 요즘에 좀 제일런 브라운이 결장 예상이다, 뭐 이렇게 퀘셔너블이 있다, 뭐 이렇게 소리는 들리는데 요즘에 좀 뭐 양팀의 이런 뭐랄까 스타일 변화 이런 걸로 눈에 띄는 거라면은 클리블랜드가 요즘에 3점을 좀 많이 던집니다. 자, 여기 적은 게 최근에 3점 시도가 많아졌다. 클리블랜드의 3점 슛 시도가 원래는 21등 수준인데 지금 37.4개로 8등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3점 슛 성공시킨 횟수 이것도 원래 25등 수준인데 10위까지 올라왔어요. 10위까지. 지금 최근에 경기당 한 3개 정도 3개인가 4개인가 더 던지고 2개 정도 막 이렇게 더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리블랜드가 보다 좀 외곽을 강화를 하고 있다. 외곽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여전히 3점 슛 성공률 자체는 25%에 25등에 머무르고 있어갖고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 어쨌든 요즘에 클리블랜드는 뭐 갈란드나 미첼 그 좀 스트러스가 많이 부진하긴 한데 좀 이렇게 외곽 자원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지금 모블리랑 알렌 두 명의 투빅을 이용해가지고 인사이드에 산성을 쌓는 그런 팀 색깔인데 모블리가 결장해가지고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근데 이 경기 뭐 그렇게 아주 좋게 보지는 않지만은 보스턴의 드루나 화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한 이제 좀 앞선 수비수입니다. 클리블랜드가 갈란드나 미첼이 둘 다 직전 보스턴 상대로는 아주 잘 싸웠었고 성적도 괜찮았었고 스트러스가 부진하긴 했는데 보스턴이 워낙 그날 수비가 좀 안 나왔었거든요. 제가 느낀 바로는 보스턴이 자유투를 26개를 얻어가지고 26개를 다 넣었어요. 근데 반면에 클리블랜드는 자유투 9개 얻어갖고 6개밖에 못 넣었다. 그만큼 콜 차이가 매우 좀 심했던 한 판이었고 저는 결국 그 경기의 향방을 가른 거는 자유투라고 봤거든요. 워낙에 좀 자유투가 너무 많이 차이 났어가지고 그날이랑 똑같이 클리블랜드는 또 모블리가 결장을 합니다. 그래서 8.5로 오히려 그 기준점도 프렌 기준점도 클리블랜드 쪽에 조금 더 웃어주고 그런다고 하면은 직전 경기에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그렇게까지 막 자유투를 못 받았는데도 한 233점 정도가 났잖아요. 그날 3점 슛이요. 보스턴이 40.9%, 클리블랜드가 42.2%였거든요. 양팀 다 그리고 그 2점 슛 야투율, 2점 슛도 50%가 넘었었고. 그날은 양팀 다 그러니까 이런 필드골 성공률이 굉장히 좋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좀 고민인 게 이거는 언더오버는 조금 헷갈려. 양팀 다 그날은 유독 야투율이 좋았는데 그거보단 좀 떨어질 것 같고. 근데 그날 보면은 클리블랜드가 워낙에 자유투를 못 얻어냈었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약간 언더오버는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래도 오바 쪽으로 바라보고 있긴 한데 그러려면은 저번처럼 야투가 잘 터져야 되고 기본적으로 보스턴이나 클리블랜드나 수비가 좋은 팀이니까 좀 헷갈리는데 저는 이 경기 한번 클리블랜드 프렌 쪽으로 한번 바라봐볼까 싶어요. 좀 어렵긴 한데 언더오버는 굳이 보자면 오바? 그 정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 대 시카고가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마이애미가 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마이애미가 샬럿이랑 했잖아요. 제가 근데 오늘 좀 실수를 한 게 내가 샬럿을 좀 많이 엮었어. 그게 왜 실수냐? 샬럿이 요즘에 3점 슛감이 아주 뒤지는 상황인데 43% 막 44% 이랬거든요. 최근에. 근데 오늘 샬럿의 3점이 아주 마탱이가 갔었죠. 그래갖고 마이애미가 약간 그런 수혜를 누렸었는데 마이애미도 약간 좀 기복을 많이 타는 팀이에요. 지금 마이애미가 전체 3점슛 38.6%로 3위에 랭크가 돼 있는데 최근 한 그 아데바요가 결정하고 최근 한 7경기인가? 5경기인가? 그동안 마이애미의 3점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래서 마이애미는 말 그대로 지금 3점 슛이 상당히 호조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아데바요나 히로 뭐 이런 친구들이 내일도 결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는 아웃이었는데 이제는 다우풀까지 올라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출전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올라왔지만 여전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마이애미는 따로 뭐 이렇게 선수 이탈이라든지 그런 거는 큰 변화는 없어요. 뭐 조시 리차드슨이 퀘셔너블이 찍혀있는 거는 마이애미 입장에서 조금 아깝긴 합니다. 그래도 리차드슨 있으면은 뭐 메이킹이라든지 외곽이라든지 이렇게 볼륨을 채워줄 수 있는 자원인데 조시 리차드슨이 빠진다면은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좀 마이너스이긴 하죠. 반면에 시카고는요 내일 또 카루소가 퀘셔너블이긴 해요. 직전 경기에 또 미러키 전에 결장을 했는데 글쎄 카루소가 언제 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라빈이 아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라빈이 없는 게 오히려 시카고의 이런 상승세의 원동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보시다시피 여기에 without 라빈이 없는 6경기 동안 시카고가 평득 118점에 실점 115
일단 오바 게임을 했다는 뜻이고 이 기간 동안 야투율 45.2%, 3점이 40.7%였어요. 그 전에 비하면 훨씬 더 좋아진 겁니다. 시카고가 그 전에 완전 진짜 개 노답이었거든. 근데 그런 그 시카고의 상승세에는요, 코비 화이트가 아주 대폭발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많이 들어와요. 코비 화이트가 12월달 지금 5경기 동안 시카고에서 뛴 5경기 동안 평균 득점 26.8점, 야투율 54.2%, 3점을 57.4%로 넣고 있어요. 그야말로 미친 수준인데 워낙에 이렇게 좀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 경기에서 저도 시카고 쪽 플랜을 또 볼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좀 역배 같은 거 혹은 플랜 가기에 괜찮은 팀 중에 하나가 시카고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물론 시카고가 최근 2경기 동안은 좀 패배를 했었죠. 한 번은 이제 미러키한테 연장하고 아깝게 지고 덴버전에는 요키치가 파울아웃을 당했는데도 시카고가 좀 힘에 부쳐갖고 못 이겼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또 시카고가 제가 그날 백투백 스탯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좀 워낙에 시카고가 좀 폼이 올라왔다 보니까 그래도 시카고를 한번 갈만하지 않나 이랬었는데 저 경기에서는 시카고에 힘이 붙인 느낌이 많이 있긴 했습니다. 에너지적인 부분도 그렇고 경기를 보니까 좀 그런 걸 느꼈는데 일단은 내일은 마이애미가 지금 이제 백투백이거든요. 3번 경기하고 1승 2패였다. 평균 득점 101점밖에 안 났고 그 백투백일 때 야투율이 42.6%, 3점이 34%로 마이애미는 백투백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상대팀한테 110점가량 허용을 하고 있고 상대팀한테 3점 슛도 39.5%로 많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이애미의 백투백 성적이 안 좋다. 이렇게 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일은 어느 정도 좀 근데 뭐 시카고가 아주 막 요새 조금 최근에 2패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내일 저는 시카고 프렘 볼만하다 싶어요. 언더오버는 저는 굳이 보라면 오바 볼 것 같은데 최근에 시카고가 조금 오바 게임 하고 있다는 것도 있고 근데 다만 아까 봤다시피 마이애미가 백투백 때는 이렇게 성적이 안 좋았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다음 이제 댈러스 대 미네소타. 사실은 댈러스가 지금 단테 엑섬이 원래 OP 출신이에요. 근데 이 친구도 좀 망한 유망주였거든. 얘가 막 유럽도 갔다 오고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NBA에서 좀 살아남지 못했다는 느낌이었는데 다시 NBA로 복귀를 하더니만은 지금 최근에 밑에 적은 것처럼 엑섬이 최근 3경기 동안 평균 득점 21.7점에 야투율 63.9%, 3점을 66.7%, 3개 던져갖고 2개를 넣고 있단 말이야. 엑섬이. 그야말로 지금 델럭스에서는 어빙이 없는 기간, 그런 기간을 엑섬이 되게 잘 채워주고 있어요. 조금 저번에 이제 진짜 레이커스도 못하진 않았는데 댈러스가 워낙 터져갖고 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댈러스가 다소간에 좀 상승세라고 볼만한 그런 지금 구간에 있는데 내일은 이제 미네소타가 원정이잖아요. 올 시즌 미네소타가 홈에서 10승 1패로 아주 강력하고 원정도 7승 4패로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원정에서는요 실점이 좀 높아집니다. 홈에서는 99.5점으로 상대를 묶고 있어요. 11경기 동안 평균 실점이 99.5점이야 홈에서는. 근데 원정 가서는 11경기 동안 실점이 112.4점으로 홈이랑 원정이랑 수비 이런 그 실점 차이가 많이 나긴 하거든요. 일단 또 댈러스라는 이런 화력의 팀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 경기를 좀 미네소타가 또 프레 받았잖아요. 아무래도 앤트맨이 지금 퀘스처너블이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앤트맨이 지금 제 생각에는요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앤트맨이 2경기 정도 결장하다가 한 번 나오고 존나 못했었습니다. 그때 야투 17개 쌓았고 4개밖에 못 넣었거든요. 그랬었다가 또 2경기인가 3경기 결장하고 이런 식으로 최근에 앤트맨이 한 6경기 동안인가 못 나오거나 아니면 나와도 못하거나 나왔다가 일찍 들어가거나 그러고 있는데 그 기간을 트로이 브라운 주니어, 트브주 그런 친구들이 잘 메꾸고 있고 이제 제이맥도 돌아왔거든요. 지금 여기 오른쪽 보시면요 제가 제이맥 퀘스처너블이라고 써놨는데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내일 못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왜냐면 좀 관리 차원에서 직전 경기에 나왔었거든. 직전 경기에 복귀를 했었거든. 제가 이거를 미네소타 프렌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돈치치가 제이맥한테 굉장히 약해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돈치치가요 커리어 통산 제이든 맥다니엘스를 상대를 했던 그러니까 미네소타와의 경기였었고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이제 미네소타에서 유의미한 출전 시간을 받은 그런 이후로 최근 6경기 동안 여기 밑에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22.7점 그리고 야투율 42.3%, 3점 슛 25.6%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야말로 제이든 맥다니엘스는 돈치치의 카운터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선수예요. 아무래도 돈치치가 외곽 슛 능력도 좋고 메이킹 능력도 좋고 뭐 본인이 이제 막 끌고 들어왔고 마무리하는 능력도 좋고 한데 제이든 맥다니엘스는요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윙자원 중에서는 진짜 수비가 최상급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돈치치가 그렇게 빠르진 않다 보니까 기술 좋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빠르진 않다 보니까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굉장히 잘 막았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내일은 저는 좀 돈치치가 예봉이 꺾일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 미네소타를 조금 안 좋게 볼 만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직전 경기 때 뉴올리언스한테 패배를 했다는 점이에요. 뉴올리언스도 원정이긴 했지만은
그때 좀 107대 121로 무기력하게 좀 졌는데 그 경기는요 솔직히 자유투가 말이 안 됐어. 저는 그날은 홈콜이 너무 심했다고 보는 게 뉴올리언스가 자유투를 40개를 받았어요. 40개. 미네소타는 19개 받았고. 이 정도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차이고 뭐 그날 자이언이 너무 잘한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워낙에 코를 이렇게 빡빡하게 불고 자유투 삑삑이 엄청 불고 하다 보니까 미네소타가 그런 파울 트러블에도 빠졌었고 본인들의 강점인 인사이드 수비력이 조금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런 좀 외적인 요소 때문에. 미네소타가 충분히 나쁘지 않게 싸웠음에도 뭐랄까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내일 댈러스한테는 이런 엑섬 같이 요즘에 댈러스가 진짜 좀 잘 터지긴 하거든. 엑섬 같은 애들이 너무 터지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내일 어빙도 결장을 하는 상황이고 조시 그린이나 클레버 이런 친구들도 아웃이고요.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직전 레이커스전에 또 오지게 잘하긴 했는데 뭐 미네소타에 좋은 이런 윙자원들 막 그런 친구들이 또 붙으면은 그때보다는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거 미네소타 프렌에다가요 5바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덴버 대 브루클린인데 저는 이 경기는 조금 피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야 홈덴버인데 왜 피하냐 뭐가 무섭냐 이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내일 덴버는 KCP가 결장을 하거든요. 켄타비스 칼드 포프가 결장을 하는데 그 자리에 이제 스트로더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덴버는 안 그래도 지금 스쿼드가 굉장히 얇은 상황이에요. 지금 벤치에서 약간 이런 좀 볼륨을 더해주고 있는 스트로더가 선발로 쓰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슈팅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어질 거고 벤치 타임을 그럼 누가 이끄냐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물론 뭐 이제 머레이가 돌아왔기 때문에 요키치랑 약간 머레이랑 분담해가지고 벤치 타임을 이끌 수도 있겠지만은 확연하게 덴버는 지금 벤치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내일 경기 덴버가 홈이기는 한데 이런 뭐 선수 운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 또 브루클린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리그 전체 3점슛 1등입니다. 1등. 그래가지고 브루클린 경기는 가늠이 안 돼. 가늠이 잘 안 돼요. 이제 브루클린도 캠 토마스도 돌아오고 해가지고 활용면에 있어서는 로니 워커만 있으면 활용면에서는 풀전력이에요. 왜냐면 시몬스가 리딩이나 이런 거 좋지만은 좀 이런 스코어링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 이상하다고 싶거든요. 사실은 덴버는 그냥 리그 평균 수준의 3점슛 수비팀입니다. 14등밖에 안 되고 저는 이거 좀 보라면은 브루클린이 9.5 프렌이면 저는 프렌을 볼 법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언더오버는 많이 어려운데 그냥 브루클린이 프렌을 하면은 사실은 오바 게임이어야 되는데 228.5가 덴버 대 브루클린 경기 치면은 높은 것도 아니고 하긴 한데 왜 이상하게 언더가 끌리는지 모르겠네 이 경기. 브루클린 프렌에다가 언더 이렇게 좀 페어링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포틀랜드 대 유타인데요. 내일 이제 또 유타가 지금 다른 사이트들 막 그런 로토와이어 같은 데서는 마카넨이 따로 퀘셔너블이 안 붙어 있어요. 내일 마카넨이 이제 복귀도 했고 경기도 뛸 거다 이렇게 나오곤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마카넨이 퀘셔너블이 붙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카넨이 말하기로 자기가 내일 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떨스데이에 내가 내일 뛸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마카넨이 인터뷰에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갓 복귀를 했고 백투백의 관리를 받거나 혹은 뭐 상태를 볼 것 같다 이런 것 같은데 뭐 마카넨이 뛰면 얘기가 많이 달라지겠지만은 만약에 내일 마카넨이 안 뛴다? 그러면은 일단 유타가 원정 유타인데다가 포틀랜드가 홈이죠. 원정 유타인데다가 백투백인데다가 마카넨이 없다. 이러면은 우리가 알던 그 그 유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내일은 요즘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키온테 조지도 결장을 합니다. 테일러, 홀튼, 터커 이런 애들이 좀 앞선에 설 것 같은데 조지, 클락슨 이런 두 명의 가드가 빠지면은 사실 유타의 앞쪽 그 경쟁력이 많이 약화가 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제 포틀랜드는 요즘에 브록던이 퀘스처너블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직전 경기도 뛰기도 했었고 사이먼스나 샤프 같은 애들은 요즘에 굉장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특히나 앰퍼니 사이먼스가 원래 포틀랜드에서 이제 포스트 릴라드가 나가면은 누가 포틀랜드의 에이스냐? 사이먼스였거든요. 근데 사이먼스가 복귀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물론 포틀랜드가 요즘에 그 좀 인사이드가 아쉽죠. 지금 그랜트도 아웃인데 사실 나는 에이튼이 나오는 게 더 도움이 안 된다고 봐. 제가 이제 뭐 어떤 이제 좀 뭐 포틀랜드 팬층에서 분석해주신 그런 글 같은 것도 많이 봤어요. 에이튼보다 그 듀옵 리스인가요? 이 2라운더 별로 막 그렇게 뭐 이름 있는 선수는 아닌데 에이튼은 1팩 출신인데도 그 친구보다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기조더라고. 어쨌든 저는 요즘에 포틀랜드가 이렇게 사이먼스가 돌아오고 여러 선수들이 속속들이 복귀를 하면서 좀 더 좋은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일 이거 유타가 만약에 마카넨이 못 나온다? 저는 그럼 포틀이 1.5 마인 정도는 충분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포틀랜드가 살짝 색깔이 좀 오바팀으로 가기는 했어요. 그래서 언더오버는 조금 고민인데, 근데 유타가 만약에 이제 뭐 앞선 키온테 조지도 없고 그리고 마카넨도 못 나온다 그러면 되게 빡빡할 것 같긴 하거든. 여기 저 밑에 적은 것처럼요, 백투백 유타가요 0승 4패에다가 득점 103점, 실점 115.8점, 야투율이 43.6에 3점은 33.3%. 되게 못해요 백투백 유타는. 또 원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타가 가진 장점이 나오기 힘들 거다 그런 상황인지라서 저는 포틀 마인에다가 언더 쪽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언더오버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 다음에 세크 대 오클. 이게 딱 봤을 때는 세크라멘토가 뭔가 작년 같지가 않고, 반면에 오클라호마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 많이 있죠. 스가를 위시로 해가지고 지금 뭐 거의 서부에서 제일 잘 나간 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서부 2위거든요, 오클라호마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얘네 팀들이 세크라멘토가 오클라호마한테 최근 맞대결 7연승 중이에요. 7연승 중. 올 시즌에는 이제 한 번 만났었는데, 그때 한 번 만났을 때는 그때 팍스가 없었거든요, 세크라멘토가. 그 경기에서 오클라호마가 105대 98로 진짜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팍스가 없는 세크는 제가 여러 차례 팍스가 없었을 때 세크는 공격적으로 엄청 못하는 팀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런 세크조차 못 잡았던 오클이었거든. 그때도 오클이 원정이긴 했는데, 오클라호마가요 올 시즌에 제가 밑에다가 OKC 폭망 경기라고 3개를 적어놨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휴스턴전에 3년 슛이 29개 중에 8개 들어갔고, 세크라멘토전 아까 저번에 저때 그때 30개 중에 7개 들어갔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덴버랑 할 때 32개 중에 6개 넣었어요. 이렇게 오클라호마는 뭔가 3점이 안 들어가면 팀이 뒤지게 안 풀리는 팀인데, 저번에 골스랑 할 때요 오클라호마가 3점슛 29개 중에 5개밖에 못 넣었는데 그 경기를 138대 136으로 개 오바 게임으로 연장가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인상 깊어. 오클라호마는 이렇게 3점이 안 받쳐주면은 잘 팀이 안 사는 팀인데도 골스라는 팀을 상대로 그런 경기를 해냈다. 특히나 골스 같은 경우는 인사이드에서 2점슛 야투율이 69개 중에 46개를 허용했거든요. 그만큼 오클라호마가 2점슛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 세크라멘토가 수비가 또 안 좋은 팀이잖아요. 외곽 수비는 물론이고 인사이드 수비도 지금 26등 수준에다가 여러 가지로 좋게 볼 여지가 별로 없어요. 세크라멘토의 수비 같은 부분은 저는 이거는 좀 그래서 오바 게임을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는 지금 기사라면 오클이 한번 세크 이겨볼 법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세크한테 역대 오클이 계속 약했던 거는 오클라호마가 뭐 그때까지 뭐 탱킹 팀이었던 것도 있고, 세크가 워낙에 작년에 좋았는데, 지금의 세크는 뭐 지금 결장자도 얼마 없고 지금 풀라인업이긴 한데 일단은 작년 같지는 않아요. 클러치에 팍스가 있다는 게 좀 무섭긴 한데, 저는 뭐 오클라호마가 프렌 받았으면 오클 프렌 정도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클 프렌에 241.5면은 오바 이렇게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네, 클리퍼스 대 골스는 지금 계속해서 홈팀이 계속 이기고 있어요. 양팀의 맞대결 10경기 중에 9번을 홈팀이 다 이겼어요. 그만큼 좀 엎치락 뒤치락 많이 하는 애들인데, 제가 이제 아침마다 해드리는 거 있잖아요. 오늘 뭐 여기 팀에서 누가 결장하면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이런 거였는데, 드레이먼드 그린이 출전을 못할 때는 팀적으로 플러스 3.41이었다. 근데 그린이 뛰면은 팀적으로 마이너스 한 6점가량. 그러니까 드레이먼드 그린이 뛰는 게 오히려 팀한테 한 10점가량 마이너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없을 때가 더 도움이 되는 그린이라는 거고, 드레이먼드 그린이 있을 때는 경기당 득점이 한 234 정도 났고, 드레이먼드 그린이 경기장에 없을 때는요 한 227점 정도?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다소 내일 그린이 없고 CP3가 나온다면 약간 골스 경기는 언더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일단은 골스를 중심적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이 경기는요 클리퍼스를 우선적으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클리퍼스가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하든을 최근에 핸들로 쓰면서, 그러니까 클리퍼스의 구간을 나누자면은 시즌 초반 그때는 이제 하든이 아예 영입이 안 됐을 때, 그때 클리퍼가 되게 잘 나갔어요. 야투율도 한 50%가 넘고 3점도 40%가 넘고 그래갖고 야투율이나 3점슛이나 리그 최상위권이었거든. 근데 그리고 이제 하든이 영입되고 나서 한 10경기 정도는요 되게 못했었습니다. 클리퍼가 되게 못했었는데, 최근 이제 하든을 위해서 웨스트브룩도 벤치로 내리고 테런스 맨을 파트너로 쓰고, 원래는 이제 하프코트 넘어오고 나서도 막 카와이라든지 폴 조지 같은 애들이 볼을 중점적으로 만지고 오히려 하든을 그냥 스팟업 슈트로만 쓰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넘어오면 하든을 이제 탑에서 핸들러로 써요. 그렇게 한 7경기 정도로 치렀는데, 그 기간 동안 클리퍼스가 평균 득점 119점에다가 실점 111점, 그리고 야투율이 49.8%, 3점이 40.4%로 한창 좋았던 시기로 회귀를 했습니다. 클파의 경기력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든 하면은 역대 이제 빅맨 가지고 노는 게 아주 1티어잖아요. 막 드와이트 하워드도 그렇고 카펠라도 그랬었고, 본인이 함께했던 빅맨들을 이렇게 투맨 게임에 굉장히 능한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주바치가 올 시즌에 득점, 야투 시도, 블락 이런 부분에서 커리어 하이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바치 같은 경우는
골든스테이트 같이 이렇게 인사이드가 약한 팀한테는 말 그대로 받아먹기 2점 정립하기 매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 조금 이거 다소간에 약간 걱정은 되긴 하는데 5.5는 조금 어지러울 것 같아요. 마해는 조금 어지럽고 그냥 얌전하게 일단 클파 승 정도만 생각하고 있고요. 클파 승 정도는 좋아 보이지만은 핸디나 언더오바나 좀 무섭다. 하든 대 커리라는 라이벌 매치이기도 하고 근데 다만 요즘에 분위기 자체는 클파가 워낙 좋은 상황이긴 하다. 그리고 요즘에 뭐 클리퍼스의 이런 페이스 같은 것도 보면은 골스랑 붙으면 그래도 오바를 보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양팀 기준점 231.5인데 여태 맞대결 중에서는 진짜 가끔 언더가 나올 때도 꽤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요즘에 좀 폼 같은 거 봤을 때는 오바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먼저 이제 저는 라코프 대 아탈란타 경기는요. 이게 지금 라코프가 정배를 받았잖아요. 아탈란타가 보통 이제 이거는 아탈란타 승리, 야 아탈란타 배당 왜 이렇게 좋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지금 라코프가 1.89까지 내놨습니다. 제가 이거 2.28배 때 갔거든요. 처음 딱 발매됐어요. 왜 갔냐? 아탈란타가 이렇습니다. 이게 아탈란타가 라코프를 상대로 유로파리그 최종전 원정에 동행한 명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아는 이름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을 겁니다. 보면은 파살리치, 무리엘, 케텔라헤르, 하테보어, 이란추크 이 정도 말고는 지금 등번호 보면요. 등번호 보면 이렇게 44, 45, 46, 47, 48 급작스럽게 등록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탈란타는 라코프 원정에 홀란드 라코프 원정에 주전들을 대부분 데려가지 않습니다. 아탈란타가 이미 여기 조에서는 이렇게 1위를 확정을 지었어요. 왜냐면 여기서 패배를 하고 스포르팅이 슈트름그라츠를 잡더라도 아탈란타가 스포르팅한테 상대 전적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아탈란타는 무조건 1위예요 지금. 라코프한테 100대 0으로 줘도 1위란 말이야. 그래서 아탈란타는 최종전에 말 그대로 전혀 이렇게 뭐 어렵게 임할 이유가 없고요. 또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그래갖고 힘을 많이 뺀 상황입니다. 이 라코프라는 팀, 라코프가 물론 족골찌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뭐 득실이라든지 생각보다 그렇게 막 되게 못하는 팀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일단 이거 아탈란타가 굉장히 힘을 많이 빼고 임할 거다. 물론 여기 뭐 차를 데케텔라허나 무리엘이나 파살리치 뭐 미란축구 우리가 이렇게 알만한 애들 하테버가 이렇게 알만한 애들을 기용을 하면은 그래도 조금 뭐 비비긴 하겠지만은 저는 아탈란타가 원정이기도 하고 이렇게 막 유스들을 많이 이용한다든지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아탈란타 쪽을 좋게 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혹시라도 아탈란타 쪽을 좋게 보는 형님들은 조금 조심하시라고자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카라바흐 대 하켄. 제가 내일 경기들 중에 좀 좋게 보는 경기 중에 하나인데 카라바흐조가 레버쿠젠조거든요 여기. 근데 보시다시피 카라바흐랑 몰데가 같은 승점인데 카라바흐가 지금 앞서 있어요. 왜냐면 상대 전적에서 앞서니까. 카라바흐가 저기 뭐야 몰데 1승 1무로 카라바흐가 앞서거든요. 그래서 상대 전적은 앞서고 카라바흐는 이제 최종전에서 조 최하위 하켄을 이제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은 카라바흐의 홈구장이 되게 이제 변두리에 있다고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카라바흐가 어딨냐면은 존나 멉니다. 그냥 여기에서부터 그 하켄이라는 팀이 스웨덴 팀이에요. 스웨덴 여기서부터 스웨덴에서 여기까지. 제가 막 옛날에 유럽 예선 같은 거 얘기할 때도 그 유럽 예선 중에 카자흐스탄이 원정 거리가 가장 멀고 그 다음으로 먼 팀이 아제르바이잔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만큼 이렇게 아제르바이잔 원정이 쉽지가 않은데 리그 지금 현재 여기 조체하이 하켄 무려 0승 0무 5패 말 그대로 유로파 리그급 팀이 아니에요. 하켄이라는 팀은 2득점 15실점으로 개차반인데다가 이런 팀이 카라바흐로 먼 거리 원정을 간다. 카라바흐는 반드시 이 경기를 뭐 꼭 이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왜냐면은 몰데가 레버쿠젠 원정을 갔기 때문에 그 몰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카라바흐는 이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마침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는 하켄이 자기도 홈으로 온다. 저는 카라바흐 마행까지도 한번 내다보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대 몰데. 레버쿠젠은 이미 여기 조에서 전승으로 진출을 확정 지었어요. 몰데는 갈 길이 바쁜 입장이다. 몰데는 이 경기를 일단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긴 해요. 왜냐면 혹시라도 하켄이 카라바흐한테 뭐 무승부를 해줄 수도 있으니까. 몰데는 무조건 레버쿠젠 상대로 이기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의 레버쿠젠 어떤 팀입니까? 올 시즌 레버쿠젠이 이렇잖아요. 그냥 뭐 계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쭉 보여드릴게요. 레버쿠젠 올 시즌 무패팀이고 뭐 종종 이렇게 무승부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마땅히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어떤 동기부여가 없는 경기예요. 그래서
다수의 로테이션을 돌릴 만도 그런 상황이긴 한데 레버쿠젠도 일단 홈에서 이런 무패 기록을 일단 이어가고 싶을 거고 사실상 몰데가 이 경기를 이긴다고 한들 사실 막 엄청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에요. 카라바가 해켄 상대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좀 농후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일단은 뭐 레버쿠젠의 이런 마헨이나 이런 것까지 보진 않을 것 같아요. 레버쿠젠이 딱히 동기보다 없기 때문에 그냥 몰데에게는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 레버쿠젠의 원정이라는 점이 일단 힘들고 카라바가 조 최하위를 홈에서 상대한다는 점 때문에 레버쿠젠이 일단은 최소한 지지는 않으려고 할 거고 몰데는 무조건 이기기 위해 노력해야 되잖아요. 당연하게도 몰데는 초공격적으로 임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으면 그게 하나에 맞으니까 저는 이 경기 좀 오바 쪽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런 기조라면은 레버쿠젠에 뭐 물론 일반승 가도 되는데 마헨이나 햄무 같은 거 가볼 만도 하다 싶어요. 물론 무승부 가능성도 있지만은 저는 뭐 얌전하게 가라면 레버쿠젠의 승 정도만 말하겠지만 너무 배당이 적고 오바까지도 한번 내다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로마 대 셰리프인데요. 얘는 여기 좋은데 로마가 슬라비아 프라한테 2점이 뒤져있고 그 슬라비아 프라가 홈에서 세르베테를 상대를 하기 때문에 물론 로마도 홈이긴 하지만은 골드실도 밀리는 상황이라서 로마가 이거를 뒤집으려면은 슬라비아 프라가 세르베테한테 패해야 되거든. 그래서 뭐 로마도 일단 셰리프를 상대를 하지만은 홈에서 승리 정도는 챙겨갈 것 같고 그리고 로마가요 지금 디발라가 아웃이 됐고 아즈문도 지금 부상으로 아웃이 됐어요. 그 와중에 벨로티한테 좀 기회가 왔죠. 벨로티가 이제 주말에 있을 볼로냐전에는 루카쿠까지 못 나오거든요. 거기다 그러니까 이제 벨로티가 비로소 리그든지 이런 그러니까 로마에 지금 스트라이커가 없는 상황이에요. 공격수가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없는 상황이어서 벨로티란 선수는 조금이라도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대단할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로마가 이 경기에 대한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뭐 이기든 지든 비기든 사실상 2위가 거의 고정이거든. 그런 와중에 뭐 로마가 또 이번에 후세 아우아르도 그렇고 보베 칼스도르프 그런 나름대로 스쿼드 자원들 아마 이 경기에서 많이 대거 로테이션을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조금이라도 좀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 해보고 그래서 뭐 오늘 뭐 로마는 승에다가 로마 마헨까지도 바라볼 것 같다. 어쨌든 오늘 유로파나 유컨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아약스 같은 친구들 승리를 하면은 3등에 올라 3등에 오르면 근데 깔끔하게 유럽 대항전 탈락이 아니라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라는 또 다른 핫바지 대회를 치르는데 아시겠지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는 대부분의 팀들이 리그 이제 좀 상위 리그 팀들의 우승권 전력이라던가 그런 팀들은요 대부분 전력을 다해서 임하지는 않거든요. 아약스가 과연 이 경기를 아테네를 상대로 승리하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쓸지 그건 잘 모르겠어 나는. 아약스가 그래도 시즌 초반에 비하면 지금 많이 괜찮아졌잖아요. 바로 이제 3일 뒤에 LADBG의 경기가 남아있는데 뭐 이대로 나오면야 아약스가 아테네 상대로 꽤 괜찮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약스의 1.8배라는 좋은 배당을 보고도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오늘 준비한 것만 말씀드릴게요.